황위주 교수의 초서 안내를 만나겠습니다. 초서의 개념은 정서하기 이전에 간략하게 흘려 쓴 초고라는 의미, 빨리 쓰니라 핵을 줄이거나 빠뜨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서의 초고를 초전, 예서의 초고를 초예라고 하였다. 초서 성립 이전 단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귀글자 형태로 완전히 재정립된 하나의 고정된 서체, 속기에 편리하도록 원래 글자의 획을 대폭 줄여서 재정비하였고, 가장 간단하고 용이하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울필 방식을 적용했다. 법에 맞게 쓴 것을 법초, 이를 벗어난 것을 난초라고 하는데, 난초는 초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초서 발생 시기는 진나라 말기에 번잡한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예가 있고, 전한 원제 때에 사유의 급치장에서 요래했다는 설도 있는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후한 말기에 장지가 개발하였다는 예도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나라 이후 나라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고 신속한 서류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전의 복잡한 글자를 간단하게 줄여 쓰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래서 이사가 이전의 대전을 줄여서 소전체를 개발하였고, 정모가 소전을 보다 간소화시켜서 예서체를 개발하였으며, 이런 글씨를 흘려 쓴 초전, 초예가 폭넓게 존재하였다. 초서는 바로 이런 흘려쓰기 방식을 개성 발전시킨 것으로 전한 때 두도, 중류 등이 초예를 재정비하여 만든 것이 최초의 완결된 초서 형태인 장초이고, 후한 말 장지가 여기에 글자 간의 상호 연결, 좋은 관계를 대폭 보완해서 재정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서, 즉 금초가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 초서의 종류, 장초. 전한 때 초예를 재정비하여 만든 것으로 흘림체이기는 하나, 글자 간의 독립성이 현저하여 상호 연결되지 않도록 쓴다. 후한 이래 군왕들이 이런 서체를 좋아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곧 장주를 이런 서체로 쓰게 하였는데, 장주에 흔히 활용하는 초서 형태라고 해서 장초라고 하였고, 개별 글자마다 따로 쓴다고 하여 독초라 하기도 하였다. 금초, 후한 말 장지가 장초에 남아있던 예서 핵의 자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위아래 글자 사이에 필세가 상호 정연하게 연결 조응하도록 개발한 초서, 이전 시대의 장초와 달리 현재 시대의 것이라고 하여 금초라 하였고, 대부분의 글자를 연결시켜 쓴다고 해서 연면초라 하기도 하였다. 장지의 서풍을 개성한 진나라 왕이지와 왕헌지가 완성하였다. 행초, 행서는 후한 때 유덕성이 개발한 서체로 오늘날 인쇄체의 정자 형태인 해서를 간편하게 줄여 흘려 쓴 것이다. 이런 행서를 해서와 적당히 섞여 쓴 것을 해행이라 하고, 초서와 섞은 것을 초행이라 하는데, 행초란 바로
초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초, 금초의 일종이다. 금초를 더욱 방종하게 써서 필세의 변화 자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흘렸었다고 해서 광초라고 하였다. 당나라 때 장욱과 회소가 이런 서체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초서의 필적, 저마다 제각각 특색 있는 초서 서체를 구사한 명필은 대단히 많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초서를 공부할 때 모범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일가하면 다음과 같다. 동진시대의 왕희지, 정초 천자문이라든지 초결가를 썼고, 수대의 석지영, 왕희지의 칠세손, 진초 이체 천자문을 적었었고, 당대에는 송가정의 서보, 장욱의 장욱장진 또는 석회소, 석고한 등이 있었고, 송나라 때의 희종이라든지 소식, 황정견 등이 있었고, 원대에도 조맹부, 명대에 진기창, 청대 이후에도 쭉 왕탁이라든지 왕문치, 우리나라에서는 비해당 안평대군, 독곡 성성린, 보진제 노사신, 자암 김구, 하서 김인우, 고산 황긴호, 복례 양상은, 석봉 한호, 백화 윤순, 원교 이강사, 표암 강세황, 창암 이삼만 등이 있으며, 초서 참고 자료는 왕희지의 사체천자문이나 정초천자문 등 중국과 한국에서도 나왔고, 그게 쭉 초결가라든지 초결배군가라든지 서보라든지 서보해설, 초서해도 독해, 건무, 또 초천자문 등 여럿이 있습니다. 초서 판독의 기본사항은, 초서는 비슷하게 쓰는 글자가 너무 많고 개별적으로 응용한 범위가 강대하여 글자에 대한 지식만으로 판독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글자 형태에 대한 공부보다 한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부가 마땅히 우선해야 하며, 문팔 자이, 즉 물리 파악 능력이 80%, 자영 파악 능력이 20%란 말이 바로 이런 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문에 대한 기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경우 이제 글자 형태를 따로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한문 이해 능력이 탁월해도 글자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초서를 판독할 수 없으며, 지난날 대단히 유명한 한학자 가운데도 초서를 읽고 쓰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이 이런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글자의 형태를 줄이고 흘려 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자씩 새롭게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때 초서 판독에 다가갈 수 있다. 초서의 기본 글자는 초서 천자문, 초결과, 서보 등을 통해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책들은 과거에 초서를 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부한 것이고, 여기서 익힌 글자 지식을 개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초서를 구사하였다. 따라서 이런 책들은 초서 글자에 대한 자신의 지식 획득 차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판독 대상이 될 각종 초서 자체의 원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란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정도 책을 공부하지 않고는 아예 초서 판독을 시작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책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초서로 기록된 많은 글을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글도 사람마다 제각기 필체가 다른 것처럼 초서의 필체도 사람마다 다르고 응용의 범위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접해보는 이외에 다른 왕도가 있을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형태의 필체를 두루 경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료에 대한 독서 경험과 초서 판독 능력은 정비례한다고 단언해도 좋다. 초서 판독의 요령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각 문장 양식별 투식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간의 경우 앙소, 위감 불성, 봉호, 불비, 불선, 복유 존조, 상사장, 돈수, 건배 같은 표현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서간에 널리 나오는 표현이고 고문서 제음의 경우 장사, 상고, 상사, 똑굴, 어전, 물침, 솔지, 음치, 분부, 승급, 향사 같은 투식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문서와 문체 형식별로 존재하는 이런 투식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초서에 대한 판독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관련 문장에 대한 오독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기타 초서 판독과 관련된 경험적 사실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반드시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필획이 돌아가는 순서와 방향을 익혀야 한다. 같은 글자를 좌변, 우방, 머리, 받침 등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외형상 구분되지 않는 형태가 허다함을 감안해야 하며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문맥에 가장 적합한 글자로 판단해야 한다. 두 자 이상 글자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연결관계를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와 줄 바꾸기, 띄어쓰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